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연구소 원자력안전연구의 한병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 발전이란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주된 기기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주된 안전설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폭넓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화력발전소랑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회전시켜서 전기를 얻는 면에서는 다 동일한데, 단 그 뜨거운 전기를 만드는 그 과정이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는 뭐 석탄이나 석유 같은 이런 것들을 떼가지고 그 전기를 만드는, 그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만 다를 뿐이지 그 나머지의 전기를 만드는 과정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원자력의 뭐 청정 에너지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고, 화력이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를 뭐 가속시킨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화력 발전소가 과연 이제 뭐 석탄이나 나무를 뗀다든지 석유를 뗀다든지 했을 때 CO2를 발생을 시키고, 당연히 뭐 뭔가 물질이 타야 되니까요. 이산화가스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그 뭐 폐열도 발생되고 뜨거운 열원들이 노출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지만, 뭐 원자력은 뭐 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나 그 석탄이나 석유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열 효율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대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60, 70%는 폐열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1000메가와트라고 하면 1000메가와트의 전기를 만드는 거지만, 그와 동시에 3000메가와트의 열을 만들어서 그 중에 1000을 그 전기로 만들고 나머지 2000을 버리게 되는데, 이 버리는 열 자체가 사실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거죠. CO2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그러니까 열을 좀 더 많이 그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빼들기 때문에 온난화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CO2가 영향이 많다라고 한 거지, 궁극적으로 폐열로 인한 오염은 열이나 CO2나 그보다 CO2보다 더 영향을 크게 주는 게 사실은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열 함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수증기나 그 CO2나 폐열 자체가 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CO2를 발생을 안 시킨다. 그러니까 뭔가를 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안 만든다는 것 뿐이지, 나머지 폐열은 동일하게 석탄, 화력이나 다 동일하게 똑같이 방출을 하고 있고, 동시에 또 우리가 CO2를 안 만들지만은 이 폐열을 바다나 강으로 버릴 때 거기 이제 수증기도 일부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안 일으키는 발전이 아니고 석탄이나 화력보다도 좀 작게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발전이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폐열은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우리 경수로 같은 경우 1차 계통에서 원자로에 물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받아서 전기 발생기에서 2차 계통을 돌리고, 그 물을 다시 이제 바닷물이나 강물을 통해서 또는 이제 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3차 계통이란 걸 통해서 이제 환경으로 폐열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닷물을 주로 쓰고 있죠. 바닷물을 쓰고 있는데, 바닷물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뜨거워져가지고 바닷물로 해수로 방출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에 쓰는 것처럼 강물을 쓰는 경우 같은 경우에 강의 수온을 또 올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이 없는 지역에서는 거대한 냉각탑을 보신 적이 있을 건데, 냉각탑을 통해서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 냉각탑에서 열이 교환이 되면서 이제 수증기 형태로 열을 외부로 방출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뭐 CO2보다도 지구 온난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원자로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로에 대해서 뭐 경수로 있고 중수로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구분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수로, 중수로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뭐 연구로, 그 다음에 동력로, 플라토늄 생산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경수로는 우리가 가압경수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원자로들, 그러니까 월성 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들이 가압경수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용해가지고 일반적인 물을 쓰고 있는 거, 그런 원자력 발전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수로라고 해가지고 우리 월성 원전이 쓰고 있죠. 월성 원전하고 실은 이제 대전에 있는 그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도 중수로, 일종의 중수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D2O, 그러니까 중수를 써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 핵 반응을 갖다가 감속을 시켜가지고 핵 반응을 시키는 그런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크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수로하고 중수로 두 개를 구분하고, 그 기능에 따라서 연구용 원자로, 그러니까 출력은 아까 말한 그 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기에 물려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이 끝단은 하지는 않고, 그 앞에서 이제 핵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재료의 물성치라든지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를 하는 그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력로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이제 뭔가 뭐 추진하는, 그러니까 우리 선박이나 뭐 비행기나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원자력 발전을 써가지고 이 추력을 얻어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동력로라고, 동력용 원자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플라토늄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우리 우라늄이나 이런 걸 재료로 해가지고 거기 중성자를 쏘여가지고 플라토늄을 양을 만들어서 이걸 재처리를 해가지고 군사용으로 쓰는 이런 플라토늄 생산용 원자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냉각제에 따라서 가스나 그리고 이제 리퀴드 메탈, 그러니까 액체 금속이죠. 그리고 몰튼 솔트, 그러니까 용융염을 통한 이런 원자료들이 이제 물 외에도 존재하는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일반 가스를 써가지고 뭐 감속을 시켜가지고 쓰는 경우고, 감속도 시키고 가스가 이제 열 전달 매체로 우리 물 대신에 사용되는 그런 원자로고, 그다음 리퀴드 메탈이라는 거는 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일본의 몬주같이 액체 리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소듐, 그러니까 리튬이나 나트륨 같은 것들이 이제 이 1차 회로를 도는 물질로서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적 높지 않은, 몇 천도 안 올라가지 않아도 뭐 몇십도, 몇백도 정도에서 액체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열 전달을 시키는 그런 원자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몰튼 솔트라고, 용융염을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융염이라는 게 사실 이제 상온에서 보면 어떤 뭐 고체 덩어리나 이런 형태지만, 염이란 게 뭐 산화물이나 이런 형태처럼 이제 금속이랑 다른 물질들이 붙어가지고 반응된 어떤 반액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 속에 연료가 같이 녹아가지고 연료인 상태로 같이 회전하는 그런 원자로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중수를 매개체로 쓴다는 건 동일한데, 이 목적 자체가 첫째, 이제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뭐 열을 생산해 가지고 그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제 연구로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를 생산하는 어떤 부가적인 설비들이 없고, 순수하게 이제 중성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설비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월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중수로지만 이게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차 계통, 2차 계통, 3차 계통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 회로를 운영을 하지만은, 하나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1차 계통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전기를 생산하는 거나 이런 설비들은, 부가적인 설비는 크게 딸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목적에 따라서 전기 생산용이냐 아니면 연구용 목적이냐,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플라토늄 생성용이냐에 따라서 루프의 구성은 다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이란 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겠죠. 전기를 생산하는 거가 이제 그거는 뭐 내놓고 할 수 없는 목적이니까, 이제 진짜 숨은 목적이니까 빼놓고, 나머지 이제 설계나 이런 발전소를 운영할 때 어떤 안전 목표를 크게 이렇게 한 5개, 6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목적 자체는
제가 방금 전에 출력을 그러니까 해당 1000메가와트면 10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전기를 낸다는 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놈을 빼고 그놈의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목적 자체가 운전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 방사선 피폭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어느 정도 미만으로 발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이야기냐,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방사선에 의한 어떤 영향을 갖다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기본 전제를 했을 때 그 배제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내로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 같은 것들이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가 안 난다가 아니고 나더라도 이놈이 최소한 어느 기준 이하로의 사고로 제한이 된다는 걸 갖다가 보증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전에 설계 요건에 들어있었는 게 심층 방어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단계로 사고가 안 나도록 한다는 이런 개념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품질 보증하고 관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설비를 갖다가 계속 감시, 보수, 수리, 검사하고 이렇게 이거 메인터넌스를 갖다가 완벽하게 한다라는 게 전체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빨간 거로 적어놨습니다만 전체가 전기는 당연히 생산하고 그거 빼고 난 다음에는 방사선에 대한 위험이 진짜 최소화돼야 된다. 주민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걸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피폭량은 뭐 크게 단위가 두 가지가 적용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5년간 10렘, 그러니까 그 100ml시부터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연간으로 평균을 하면 이제 뭐 2렘 또는 이제 20ml시부터가 되는데, 근데 하지만 어떤 특정한 연도에서 5렘 또는 이제 50ml시부터를 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년간 연속량하고 그다음에 그 5년 사이에 어느 특정 한 해의 최대량이 그만큼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피폭량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피폭량이냐 공간선량이냐를 가지고 많은 혼란이 있으신데, 원자력 발전소 안에는 원자로 부근에는 당연히 공간선량이 높을 것이고, 그다음 특정 뭐 전기 발생기 내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다 피폭선량이 공간선량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선량으로 작업 한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피폭된 양으로 작업자의 피폭 기준을 갖다가 설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 공간 선량이 만약 높다면 그만큼 시간을 줄이면 되는 거니까요. 줄이고 공간 선량이 높다고 해서 정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자의 피폭한 기준들은 다 피폭 선량을 기준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제 이 작업자의 피폭 기준은 일반 국민들이 대중들이 받는 기준보다는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평균에서 2렘 정도지만은 일반 시민들의 기준은 0.2, 그러니까 0.1 정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자 피폭량이 한 20배 정도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뭐 한번 말씀해 드렸었죠. 안전에 3원칙, 안전설계 3원,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거 말고 특히 이제 안전 설계 측면에서는 요 세 개 말고 설계하는데 안정작동하고 연동장치라는 걸 두 가지를 더 추가를 시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 말고 이제 개통을 갖다가 꾸며주는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원칙 말고 안전작동하고 연동장치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 두 개, 안전작동이란 거 우리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일세이프. 고장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고장이 나더라도 어떤 설비가 이런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 기능에 관련된 설비가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고장이 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전기를 가지고 작동하는 게 있는데 어떤 밸브가 있는데 이게 전기가 끊기면 우린 통상 전기가 끊기면은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대로 닫혀 있으면 닫혀 있는 대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안전 작동이 페일 세이프가 작동이 돼 있으면 전기가 끊기면 무조건 열린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닫힌다든지 이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를 갖다가 준비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장치라는 거는 인터락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
기능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 작동하지 않고 중간에 뭐가 하나가 잘못 켜진다고 해서 그 계통이 켜지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다가 배열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안전장치나 연동장치의 시스템을 구성을 해가지고 놓으면은 아까 그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에 관련되는 것들이 손상이 되더라도 이런 장치들, 즉 공학적으로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다 부여를 해가지고 원자력 안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설계 개념 중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심층방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공학적인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보호를 하는데 안전성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양파 껍질처럼 여러 가지 막을 뒤집어 씌운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다 추가해서 또 이런 것들도 안전 조치를 하고 이런 조치들도 해가 다중으로 여러 가지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막을 씌우는 거는 피지컬 다중 방어 장치가 되겠지만 이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갖다가 다 해놓는다. 그러니까 운전원이라든지 어떤 뭐 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품질 검사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뭐 물리적인 어떤 용기들 전자나 제어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이런 개념을 심층 방어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개념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방어 중에 다단계 방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설계상에서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데서는 우리가 이제 발전소가 사고가 안 났을 때 이야기죠. 사고가 안 나고 이랬을 때 멀쩡할 때는 이상 작동을 갖다가 안 일어나도록 한다. 그럼 뭡니까? 우리 자동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속 100km가 법적 제한인데 하지만 110km, 200km까지 작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는 우리가 평지를 달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달릴 때는 그보다 높은 속도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20, 150이 돼도 이게 차량의 엔진이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허용치를 준 거예요. 과속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걸 갖다 보수성이라고 하는데 이 공학적인 보수성들이 이상 작동이나 고장 예방에 다 적용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고품질의 건설 및 운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허점은 많지만 일단 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운전 기법이라든지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품질을 갖다가 높은 품질의 장비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상 상태를 유지시킨다라는 게 이런 개념이 되겠고 그거다 다음에가 이제 이상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트랜지언트라고 하는데 이 고장이 난 거 아닙니다. 고장이 난 게 아니고 멀쩡하게 가다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좀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장은 아닌데 어떤 천의를 이렇게 변화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다 잔잔한 호수가 있을 때 잔잔한 호수의 수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 풍랑이 불면 이제 이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쳐가지고 이게 육상으로 쓰나미나 이렇게 덮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중간에 평평한 수위를 갖다 정상이라고 봤을 때 요 위에서 조금씩 위로 요동치는 이런 상태를 이상 트랜지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고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죠. 물론 이게 정상적인 게 어떤 사고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준선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기준선 주변에 이런 밴드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치고 나가야 되니까 이런 사고로 가는 것들에 대한 대비도 이 이상 범위에서 조절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어 및 보호 계통이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계속 감시를 하면서 그 이상의 범위가 어떤 범위를 벗어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쳐다보는 게 이제 이 이상 상태에 대한 대응 조치가 되겠습니다. 굳이 사고는 아니지만은 뭐 출력을 변화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그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출력이나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걸 통제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 및 보호 계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출력을 100에서 50으로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 출력만 줄이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나머지 계통들도 이에 맞춰서 이걸 조절해서 조건들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계통들이 이제 제어 및 보호 계통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이걸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감시 계통이 이제 2단계 그 이상 상태 조기 대응 쪽에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이제 사고의 방지, 그러니까 사고가 나려고 할 때 사고가 못 나도록 하는 그런 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이제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공학적 안전설비라든지 사고관리 시스템들이 이런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이 사고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 4단계가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고가 더 커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반 사고가 소위 말하는 중대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고관리 계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이제 추가적인 안전설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중대사고로 가려고 할 때 이게 있다가 뭐 다른 시스템이 적용이 돼 가지고 중대사고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 압력이 높아지면 그 압력을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압력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러한 계통들이 이제 4단계 사고 완화 계통들이 설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사실은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이걸 갖다가 방사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외 비상조치라는 개념이 5단계, 그러니까 궁극적인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이런 개념들이 전체 설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어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상태, 그러니까 출력을 100으로 유지하고 있을 땐 제어봉이 움직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력이 변화한다든지 이럴 때 움직이는 계통이기 때문에 제어 및 보호 계통에 제어봉이 포함됩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 감시 계통은 크게 이제 원자로를 감시하는 계통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발전소 상황을 감시하는 뭐 우리 표준형 원전 같은 경우 뭐 콜스라든지 뭐 CPC라든지 이런 계통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가장 민감한 이제 출력이나, 그러니까 원자로 안에서 어떻게 중성 핵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걸 갖다가 감시하기 위해서 이 일반적인 계측기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어떤 계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변화를 갖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나 그다음에 국부적인 어떤 손상을 갖다가 이 감시하는 그런 계통을 우리 이제 원자로 감시 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안전 설비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를 크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 건물을 갖다 격리한다든지 살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주입을 한다든지 뭐 보조급수 계통,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고를 방지 위한 시스템들이고, 사고 완화를 하는 시스템들은 요즘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제 뭐 파라든지 이런 것들, 경남 건물 여가벽이 물론 뭐 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이런 일반 사고가 터졌는데 이제 수소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중대사고 영역에서 일어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안전 설비들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살수가 돼야 되는 살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중대사고 후속 조치를 해서 보조 살수 할 수 있는 수원들을 공급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추가적인 안전 설비 목록으로 다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리, 물리적으로도 심층 방어의 개념에 이 벽을 갖다가 여러 개로 쌓아놨다. 요게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핵물질은 어디 들어있냐? 해결료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근원적으로 외부라는 것은 경락 건물 밖이기 때문에 핵물질이 들어있는 해결료랑 외부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개의 벽을 가지고 이 방사선 물질이 해결료에 들어있던 것이 경락 건물 밖으로 안 나가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개념 자체는 지금 와서는 이제 다 깨져 버렸다고. 이제 한비도원전에서는 이 모든 게 5개가 다 깨진 사례가 발전소에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이 심층 방어에 대한 개념도 뭐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벽이 깨지더라도 2벽이 남아있고 3벽이 남아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각각 벽에서 이제 연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각 벽마다 기본적으로 성능의 어떤 목표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의를 해가지고 이 다중방벽이
여러 겹이 있고 각 병마다 안전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개념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값은 무지막지하게 비싸지겠죠. 원자로의 재질은 탄소광이라는 거, 탄소합금으로 만들어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한 20cm 초과하는 두께로 그렇게 20cm가 사람 남성의 한 뼘 정도 되는 이 두꺼운 탄소광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일반 철반처럼 뭐 주물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쇠를 두들겨 가지고 단조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망치로 두들기는 것 같은 그런 공법으로 해가지고 단조가 이제 주조보다도 더 강도가 치밀하거든요. 안전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약 20cm 정도의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에 뭐 설계했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보수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한계치를 가지고 설계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100년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두께보다도 뭐 3배, 4배 더 두꺼운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락 건물도 뭐 5m, 10m짜리로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 말하는 설계 수명이란 거 40년, 60년을 전제를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 수명이란 거는 40년, 60년까지 안전성을 보장을 하는 거는 분명하지만은, 그 이상의 뭐 그게 100년, 200년이 됐을 때도 안전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 그 개념에서 40년, 60년짜리를 100년, 200년에다가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어떤 공학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이라는 게 뭐 최근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전을 40년짜리로 만들었을 때는 40년에 맞도록 설계를 했고, 물론 이제 50년, 60년도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40년으로 설계했을 때 하고 60년으로 설계했을 때 그 설계 기준이나 안전성을 갖다가 똑같이 고려했냐라는 걸 갖다가 감안한다면 수명 연장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좀 공학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수로라는 거 전 세계 원자로의 한 60% 이제 미국 미제 소위 말해서 미제 원자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제나 프랑스제 원자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발전로의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숨어 있는 거는 발전로가 아닌 연구로나 기타 잠수함이나 이런 거는 도대체 몇 개인지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걸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최근에 독일이 예전에 이제 뭐 한 4, 5년 됐었나요? 그때 동구권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각 연구로를 갖다가 배로를 경제적 지원 대신 해준다고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구로 개수도 아직도 군사용 연구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군사 목적으로 되어 있는 연구로는 사실 몇 개 있는지 수산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업로의 60%가 가압 경수로라는 건 지금 알려진 사항이고요. 통상 이런 것들은 농축된 우라늄을 쓰고 있습니다. 중수로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통상 이런 것들은 이제 150기압을 갖다가 1차 계통으로 쓰고 2차 계통은 그 반 정도 되는 기압을 쓰고 있습니다. 150, 70기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0기압하고 뭐 정확하게는 뭐 70몇 기압인데 70기압, 75기압 이렇게 쓰면은 이제 2대 1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 경수로는 이게 물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압이기 때문에 물을 갖다 1차 계통에 물이 절대 끓어나지 않는 걸 갖다가 기본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력을 많이 주고 이제 가압기라는 걸 달아서 거기서 물을 공급해 가지고 요 원자로 이 계통 안에서는 돌아다니는 물은 어떤 기포도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이런 것들은 12개월 내지 18개월마다 발전소 정지하고 이제 연료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태울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씩 나눠가지고 3번 동안에 원자력 발전소 3번 주기를 통해서 전체 발전소를 해결료를 다 태우고 끄집어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2개월 하다가 이제 해결료 주기를 농축도도 좀 높이고 이제 18개월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 정지가 18개월마다 일어나는 거죠. 가압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월성 같은 원자로입니다. 캐나다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해결료를 아까 가압경수로는 2 내지 4%를 쓰고 있는데 가압중수로는 천연우라늄을 쓰고 있습니다. 0.7% 정도 되죠. 천연우라늄이 235가 0.7% 정도 되니까 가압경수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은 그 농축도를 쓰고 있죠. 자, 그러면은 감이 잡히시죠? 똑같은 전기를 만들려면은 가압중수로는 사용되는 우라늄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기간, 똑같은 출력을 낸다라고 했을 때 가압중수로는 농도가 낮은 놈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놈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월성 중수로 4개가 지금 만들어내는 폐기물이 경수로 20개 정도가 하는 양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양이요. 사용 후 해결료 양 자체가 중수로가 농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출력은 어차피 우라늄을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우라늄이 작게 들어간 거죠. 작게 들어갔으니까 전체 연료의 양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가압 중수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경수로하고 중수로 간략하게 그림 그려 놓은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왼쪽 게 이제 경수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중수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 빨갛게 생각된 그림 그려진 게 이제 1차 계통입니다. 1차 계통 150기압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다음에 요렇게 파랗게 된 부분, 파랗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된 부분, 요쪽 부분이 이제 요쪽이 2차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쪽에 가 있는 요거 빼고요. 2차 계통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그냥 물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그냥 물을 쓰고 있는데 압력이 높고, 여기는 증기 발생기 요쪽에서 압력이 75기압입니다. 뜨거워져 가지고 증기가 밀려 나가니까요. 여기서 수많은 수증기들이 몰려 가지고 여기서 75기압 정도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간 놈들을 다시 시키는 게 이게 이제 3차 계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바닷물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뜨겁게 예를 들어 이 150기압에서 돌고 있는 물 하나, 그 다음에 이게 75기압에서 돌고 있는 물 하나, 그리고 이제 이게 바닷물, 이렇게 요 3개가 1차 계통, 2차 계통, 3차 계통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이 수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수증기가 여기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이렇게 터빈을 돌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로는 방사능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 하나의 열교환기를 우리가 보일러 같은 걸 써가지고 뜨거운 열을 요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여기서 수증기를 간접으로서 만들어서 이 발전소를 그러니까 이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돌리고 이 물을 또 바다로 버릴 수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이 계통들은 바다로 버릴 수 없으니까 이걸 막 일일이 다 버리면 우리 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2차 계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이놈들을 바닷물을 가지고 더 냉각을 시켜가지고 온도를 떨어서 다시 재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1차 계통하고 2차 계통 같은 데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런 파이프 같은 거 그러니까 깨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어떤 용접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씩 리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갖다 완벽하게 뭔가를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 중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계 부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용접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 펌프가 돌릴 때는 펌프 사이에 물들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새는 부분들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리크가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이 2차 계통으로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2차 계통에서 또 이런 데서도 파이프가 깨지기도 하고 새기도 하니까 이렇게 바닷물로 조금씩 유출이 돼서 이렇게 방사능들이 이전이 되는 확산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방사능 물질이 전혀 나갈 수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2차에서 3차로도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쓰는 공학적 기기들은
완벽하게 그걸 차단시키지 못한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루프라는 개념은 그냥 뺑뺑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집에 보일러를 생각을 해보시면 보일러에서 데펴졌다가 뜨거운 물이 나가서 방바닥을 돌고 그다음에 방바닥을 돌면서 이제 그 뜨거운 물이 식혀가지고 다시 보일러로 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루프라는 게 이렇게 순환하는 게 뺑뺑 돌아가지고 이제 막힌 물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이런 배관 기술이 없었을 때는 보일러를 켜놓고 수돗물을 연결해서 수돗물에서 들어오는 물을 보일러를 다 통과해가지고 이 물을 갖다 하수구로 버리는 어떤 이런 개념인 것 같았으면은 이건 루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 전달 개통이 되는 거죠. 열을 수돗물이 들어와서 데펴져 가지고 방바닥을 데피고 그다음에 하수구로 빠지는 이런 거는 그냥 열 전달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게 다시 돌아서 이 나가는 물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데펴가지고 뺑뺑 도는 그 물이 아까 돌았던 물이 다시 도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루프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1차 계통은 사실은 이 높이에 따른 압력차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물 같은 경우에는 10m가 되면 1기압의 차이가 나니까요. 근데 이게 뭐 크기가 이렇게 여기서 대충 한 10m밖에 안 되니까 이 전체 계통의 높낮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거 해결료가 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치면은 10몇 메다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이거 2기압이지 않습니까? 2기압. 물로 치면 물의 압력으로는 2기압인데 전체 기압에서 151이냐 2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계통은 골고루 그냥 150기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지되는 이유는 요 RCP 리액터 플란트 펌프라는 놈이 계속 회전하면서 물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계통이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압력 유지가 돼. 당연히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게 원자로에서 뜨거워진 이쪽이 압력이 제일 높겠죠, 당연히. 이쪽이 압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놈들이 여기 가다 보면 이제 식혀지니까 여기서는 압력이 조금 떨어졌다가 펌프에서 이제 다시 밀어 들어가니까 압력이 여기 다시 높아져가지고 원자로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은 압력의 영역. 하지만은 이제 150 기압에서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게 1차 계통이 되겠고, 2차 계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기가 뜨거워지니까 여기서 아까 75기압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이 터빈들 이렇게 거치가면서 이 압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이제 회전체를 갖다가 날개를 돌리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힘이 빠져가지고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75기압이 있지만 이게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이 컨덴서가 오면은 거의 대기압 레벨까지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가압을 해서 이제 물을 넣어주는 거죠. 피드워터 하고 그다음에 피드워터도 이 앞에 펌프가 있어가 펌프로 물을 밀어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찬물을 공급해서 다시 덮이는 요 계통이 이제 2차 계통이 되겠습니다. 이제 2차 룹이라고 그러죠. 2차에 쓰인 물들은 계속 이렇게 지자리로 데펴졌다가 일하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다시 펌프 끌어 들어와가지고 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루프가 되겠습니다. 순환계통, 그러니까 우리 훌라후프 같은 거 있죠. 뺑 돌아가지고 훌라후프에 만약 물이 있다면 물들이 계속 뺑뺑 돌 거 아닙니까? 닫힌 시스템이라고, 크로즈드 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순환해서 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경수로는 원자로가 이렇게 세로로 해결료가 세로로 서 있습니다. 요 하얀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서 있어 가지고 제어봉도 위아래로 있고, 그러니까 만약 비상사태가 나면은 이제 요에 있는 제어봉들이 중력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원자력 핵반응을 갖다 다 떨어뜨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수로는 해결료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제 해결료 개수가 많다 보니까 해결료에다가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세워놓고 이걸 갖다가 밑이나 위로 빼는 것도 힘들 뿐더러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사실은 해결료들이 이런 것들로 300 몇 개가 가로로 누워 있습니다. 가로로 누워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각각이 원자로라고 보면 조그만 원자로가 경수로로 보면 이런 조그만 원자로가 300 몇십 개가 이렇게 행으로 누워있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제어봉은 이제 뭐 수직으로 중력을 쓰기 때문에
수직으로 고치고 있고요. 고치고 있지만은 자, 요거 같은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성자를 갖다가 이 너무 빠른 놈은 핵 반응을 못 일으키니까 이게 중성자로 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해야 핵 반응이 많이 핵 분열이 잘 일어나는데 이 감속시키는 역할을 중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수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속정식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패스트 브리더 리액터라고 그러는데 원자로 내에서 그러니까 플라토늄을 더 만들기 위한 원자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라늄 238에다가 중성자가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바로 흡수시켜 가지고 플라토늄 239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원자력 발전소를 다 돌리고 놨더만은 플라톤 양이 엄청나게 발생시킨 그 원자로가 고속정식로가 되겠습니다. 군사 전용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없고 일본에서 가지고 있고 프랑스도 가지고 있고 미국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다른 원자로가 이제 연구용 원자로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어떤 출력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만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차 계통이나 그러니까 전기 발생기나 터빈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중성자 빔을 가지고 핵 반응에서 발생하는 중성자 빔을 가지고 어떤 의료용이나 재료용, 과학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연구용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대전에 있는 하나로 같은 경우에도 주로 쓰는 목적이 이제 중성자 빔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약품도 만들고 재료 물성 시험도 하고 하는 그런 목적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자로하고 이제 열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이제 원자로에서 어떤 중성자가 나올 수 있는 이 채널을 열어 가지고 거기서 빔을 나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차폐하고는 하는 이런 설비들이 부가적인 설비들이 더 많이 붙어 있는 원자로가 연구용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이 들어보신 게 이제 차세대 원자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차세대 이야기라는 거. 정확한 의미의 4세대 원자로라는 게 지속 가능성, 안전성, 그리고 이제 경제성, 그다음에 비핵확산성을 개념을 가진 이제 4세대 원전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4세대 원전인데 이거는 2030년 이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는 거는 30년이 돼도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용이 되기 낮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개념들 원자로들이 많이 제한되고 개발되고 있는데 뭐 획기적으로 안전성을 높인다. 그리고 뭐 안전성뿐만이 아니고 핵 비핵성성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사용 해결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핵폭탄으로 농축하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기 위해서 뭐 핵 비핵성성을 가지는 원자로를 만든다. 요즘 빌 게이츠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트래블링 웨이브 리액터라고 해가지고 한번 원자로가 타면 끝까지 탔다가 다시 또 타고 여러 번 태워가지고 나오는 원자로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뭐 핵 비약성성을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원자력 발전소의 개념들은 아직도 상업적으로는 계속 평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핵물질이 그러니까 출력이 뭐 서로 탄 영역하고 안 탄 영역하고 서로 견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핵 반응의 폭발성이 줄어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이론적으로 하는데 사실 저는 몇 번 읽어봤는데 진짜 이게 뭐 공상과학 소설 같기도 하고 좀 이론적으로 잘 납득이 좀 안 되는 원자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동조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라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비판하는 해외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공학적으로 그 이론을 갖다 입증하는데 아직도 연구개발 중입니다.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도 오고 중국도 가가지고 공동 연구하자 뭐 그런 이야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공학적으로 확신이 안 서 있는 원자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공학적으로 확신이 돼 있으면 투자 받아서 만들자라고 하지 왜 공동 연구를 하자고 그러겠습니까? 그 뭐 우리나라 스마트도 뭐 그런 적도 있지만은 뭐 좀 상용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뭐 혹자는 돈 많이 있는 빌 게이츠
뭐 주머니 털려고 저런 걸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뭐 나오고 그런 농담도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뭐 스마트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하나 일체형 원자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SMR이라는 것도 들어보셨고 우리나라 R&D SMR도 돈 많이 빼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정부에서 하는 연구는 대부분 다 SM 스몰 모듈라 리액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력 작은 원자로인데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배터리처럼 그냥 뭐 여러 개 해가지고 출력을 키우기도 하고 뭐 나눠 쓰기도 하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적용한 게 SMR입니다. 그 SMR 중에 이제 일체형 원자로도 SMR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스마트라는 원전 이야기 들어보셨죠? 원자력 연구소가 유해에 있다가 뭐 팔아먹었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원자로냐면 사실은 원자로 자체가 소련의 핵잠수함에 쓰던 원자로입니다. 그 원자로를 가지고 와서 상용 규모로 좀 더 키운 게 이 스마트 원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경수로나 뭐 중수로나 원자보다 출력은 작고 그 대신에 출력은 작고 뭐 이 원자로 자체는 사이즈는 상당히 또 그에 따라서 작은 그런 원전이다. 그리고 안전성이 뭐 대폭 증대됐다라는 그걸 주장하는 원자로입니다만은 아직도 공학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계속 연구 중입니다. 이론적인 안전성은 충분히 제가 판단해도 이해가 갈 만큼 안전한 원자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공학적인 안전성, 그러니까 이론의 안전성하고 공학적인 안전성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스마트 같은 데 원자력 전기 발생기, 열 전달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안전한데 이론적으로는 뭐 효율성도 있고 안전성도 있고 그런데 공학적으로는 그런 전기 발생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어가 검사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운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공학적인 타당성이 없는 원자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도 뭐 거의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에 있던 원자로를 갖다가 조금 출력을 키워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걸 상용 전기를 만드는 목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출력은 10분의 1인데 나머지 건설비는 뭐 3분의 1 이렇게 필요하더라 이거죠. 작다고 해서 건설비가 10분의 1이 필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건설비가 요구되더라. 그렇다면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쳐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이미 큰 것들이 경제성이 있고 작은 것들은 경제성이 없다라는 기본 전제로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 작은 것들이 뭐 안전하다, 경제성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죠. 중소형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원자로입니다. 이거 일체형이고, 이제 중소형 SMR입니다만, 안전성, 기술성, 활용성 등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신형 원자로로 개발은 되고 있지만, 이게 상업적으로 아직까지는 적용된다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도 상업적으로 완벽하게 적용은 안 되고 있고, 이런 걸 상업적으로 적용한다는 사람들은 원자력 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에너지 한 사람들은 전혀 가능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이런 거에 대한 R&D를 한다. 아니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건 군사용으로 쓰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으니까요. 실제 이거는 군사용 개념으로 개발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투자 연구의 목적하고 우리 투자 연구의 목적이 과연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자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단점들도 많이 제한이 되고 있고 그 단점들 때문에 이 SMR들이 많은 비판에 처하고 있는 것들이 외신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뭐 장점만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 믿지 마시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단점하고 장점을 동시에 제시해 놓고 그 타당성을 적용 평가를 하는 원자로가 있으면 한번 걷어보시고 장점 많은 원자로는 한번 보시는 거는 거의 시간 낭비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현황 자료들입니다. 이제 여기 뭐 가압 경수로하고 BWR 이런 거, BWR 원자로 있죠. 이거 주로 이제 미국에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이랑 스웨덴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쓰고 원자로 개통이 1차, 2차, 3차가 아니고 1차, 2차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자체에서 냉각제가 그냥 끓어가지고 수증기로 나갑니다. 나가서 터빈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개통 하나가 한 덩어리로 그냥 연결된 원자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뭐 원자는 쓰고 있습니다만 가압 경수로에 비해서는 조금 개수가 낮고 그다음에 이게 뭐 장단점이 PWR에 비해서 장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PWR보다는 좀 개수가 좀 작게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캔두는 말씀드렸고요. 가스쿨드 리액터 이거 이제 뭐 그 차세대 원전으로 많이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워터 그라파이트 리액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쓰고 있는 것들이죠. 러시아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패스트 브리드 리액터 그다음에 기타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노량으로 원자력 발전소 쓰고 있고 2008년 기준으로 441개인데 지금 한 전체 해체 들어간 것도 있고 이 개수는 아마 거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해체 들어간 원전하고 추가로 건설된 원전 합쳐봤을 때 뭐 400개, 500개 안쪽으로 보시면은 큰 변동은 없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원자력은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는 하나로가 있고요.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년도 건설되고 그다음에 핵연료 개발하는 건 이제 99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요르단에 이제 2009년에 원자로 수출이 됐죠. JRTR이라는 그 원자로를 만들어 요르단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제 수명은 지금 통상적으로는 뭐 연구용 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없다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연구용 원자로도 폐로시킨 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20년에서 30년 정도 쓰고 폐로시키는 게 일반적으로는 연구용 원자로의 특성입니다. 그 이상 쓰는 원자로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연구용 원자로는 2, 30년 쓰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연구용 원자로도 하나로도 거의 지금 수명은 거기 2, 30년에 본다면 거의 다 차고 있는데 현재 뭐 정확하게 기준이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수명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구소는 계속 운전하려고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적당히 썼으니까 그만 쓰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 논쟁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용원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1호기가 상업운전 78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2009년도에 하필이면 9년도에 이 두 개가 수출했죠. 연구도 수출하고 상용원전도 수출하고 요거는 과정부가 수출을 했고 이건 산업부가 수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적으로 수출을 하다가 조금 엉성한 면들도 있는데 뭐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언론 자료나 이런 거 보시면은 왜 이런 시점에 동시에 이거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상용원전 수출하는데 국가가 다 불터도 안 될 판에 연구용 원자로도 따로 어떻게 수출했는지 어떤 경쟁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는 야사로 많이 언론에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핵융합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이터라는 거 예전에는 이제 개념 설계, 공학 설계 뭐 몇 개 대학에서 공학적인 연구만 하고 있다가 2003년도에 이터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소에서 K스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K스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터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었고 이터라는 프로젝트가 7년에서 24년까지 건설을 하고 이제 37년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37년부터 이제 이게 감세 단계라는 게 이제 운영 후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운영 후 그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죠. 뭐 디케이 시키고 하는 기타 이 시간이고 그다음에 42년에 해체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뭐 30년 정도 되면은 이터가 상용 연구 그러니까 상용 연구를 개발한다라는 기치를 걸고 이런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20년 전에도 30년이었고 지금도 30년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30년 뒤에도 30년 뒤에
상용 원전 만든다는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용 원전으로 갈 기초적인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기대는 하기 힘들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면은 그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N-S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OP니 이런 거. 그러니까 남들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니까 우리가 이제 기기나 구성을 갈 때 원자력 발전소를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N-S 그러니까 결국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 만드는 데 관련된 걸 갖다가 N-S 핵전기 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거를 이제 이거 밸런스 오브 플랜트 그러니까 보조 계통이라고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 전기 계통 아닌 거 전기 계통하고 관련된 그 지원하는 계통을 BOP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BOP N-S 요 용어 나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에 따라서는 RCS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계통을 RCS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액터 쿨란트 시스템 또는 프라이머리 쿨란트 시스템 PCS라는 거는 안 부르는데 RCS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공학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차 계통은 2차 계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건 3차 계통도 3차 계통이라고 그냥 그대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설비를 이야기할 때 원전 설비 중에서 원자력 핵발전 말고 설비를 갖다가 뉴클리어 아일랜드하고 터빈 아일랜드로 나누는데 요거는 이제 뭐 대충 감 잡히시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뉴클리어 아일랜드라는 거는 이제 아일랜드라는 건 뭐 실제 섬이 아니고 그 큰 블럭을 이야기하는데 원자력에 관련된 블럭, 그 다음에 터빈에 관련된 블럭입니다. 원자력에 관련된 거는 원자로 빌딩하고 핵연료 빌딩이 당연히 이제 원자력, 그러니까 핵분열에 관련된 물질을 다루는 거니까 요걸 뉴클리어 아일랜드라고 하고 터빈 아일랜드는 원자력이 아닌 것들, 터빈 빌딩하고 이제 보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터빈 아일랜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에 따라서는 원자력 발전소 이제 우리나라의 흔한 그 경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자로 빌딩 또는 이제 경락 건물 빌딩이라고 하죠. 리액터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 빌딩이 있고, 그 다음에 터빈 빌딩, 이제 터빈하고 발전기가 들어있는 빌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보조 빌딩, 이 관련 제어나 안전계통 같은 것들이 설비되는 원자로 빌딩이 옆에 있는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연료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핵연료 빌딩은 이제 원자로 바로 옆에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가 또는 뭐 임시든 아니면 교체용이든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원자로에 공급하고 또는 이제 이걸 갖다가 빼가지고 임시 보관하는 그런 빌딩이 핵연료 빌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돔처럼 생긴 거, 여기가 원자로 건물, 리액터 빌딩이죠. 리액터 빌딩이고, 요 리액터 빌딩을 감싸고 있는 건물, 같이 감싸고 있는, 여기가 보조 건물입니다. 이 보조 건물이고, 그 다음에 원자로 빌딩 앞쪽에 이렇게 이제 핵연료 이렇게 오락가락 만들어 놔 여기 이제 핵연료 건물이고 그 뒤에 이제 여기 터빈하고 있는 요 건물을 터빈 빌딩이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 제어실이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보조 건물 선상에 있습니다. 원자로 건물에 돔에 있는 게 아니고 돔 바깥에 있거든요. 돔 바깥에 요거 보조 건물 위에 터빈 제어 건물이나 제어실 같은 것들이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업원이 제어실이네요. 제어실이 여기가 돔 바깥에 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있는 데가 보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그리고 이거 이제 뭐 배치 어떻게 하는지 터빈 때문에 터빈 돌아가지고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 때문에 건물 위치 서로 이렇게 간섭 안 받도록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여기 이제 터빈하고 발전기지 않습니까? 터빈하고 이 발전기가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회전 방향에 예를 들어 가지고 회전하는 물건들은 항상 무엇에 리크라고 해가지고 회전하는 축에서 어딘가 공기나 뭐 물이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것들은 회전체의 그 누설을 조심해야 되고 회전체가 축이 풀려버리면 밖으로 튀어가지고 날아갈 거 아닙니까? 축에 그 돌려가지고 덜덜덜거리고 날다가 이게 날아가면은
이게 아무 방향으로 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오른쪽으로 돌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뺑뺑 도는 놈이 오른쪽으로 돌면 사고 나가지고 이게 하면 건물 뚫고 이걸 감안해 가지고 발전소에 이런 이 다음 이 튀는 방향 쪽으로는 원자로 건물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가 돼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인 원자력 발전의 원리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의 뭐 구조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안에 실제 들어가 있는 어떤 주요 기기들이 있고 그 기기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운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